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민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받았듯이 저는 그 월간 민화라고 하는 잡지에 편집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은 잡지를 한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널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적합한데 실제 공부는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는 한국사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는 전부 우리 한국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업과는 다른 전공을 가지고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민화라는 그림을 제가 굉장히 나중에 만났습니다. 사람도 나중에 만난 사람이 더 인상적이고 더 운명적일 수 있듯이 사실은 민화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제가 늦게 만났지만 민화라는 그림의 강렬한 매력과 가치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러한 민화에 대한 매력과 가치를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제가 평생 동안 해왔던 직업과 연결지어서 이런 민화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것도 이렇게 민화라는 그림이 주는 그런 기쁨과 또는 그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 이런 어떤 그 일부분이나마 민화라는 세계를 다 이해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일부분이나마 그러한 기쁨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몇 가지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가 민화라는 게 어떤 그림인가를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보시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 초기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죠. 안견이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전설적인 그림이죠. 일본에 지금 있는데 이것이 잠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1시간 줄 서서 3초, 5초 보고 지나간 그런 그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15세기를 대표하는 수묵화인데 강해안의 고사관폭도라는 그런 그림이죠. 지조가 높은 선비가 폭포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인데 굉장히 그 문기가 넘쳐 흐르는 뛰어난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공제 윤두서가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조에서 그러니까 진경산수 이른바 가슴에 있는 자기가 보지도 못하는 그림을 그리던 그런 그 흉중산수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산수를 직접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의 정점을 찍은 위대한 화가 정선의 금강전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조선조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천재 화가로 불렸던 단원 김영도의 풍속합작 중에서 씨름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이 단원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명의 천재 해원 신윤복의 단호풍정이라는 굉장히 정겨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19세기 그러니까 조선 말을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문화를 장식했던 소위 그 남종 문인화의 최고봉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그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한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봤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그림이죠. 뭔가 엉성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연꽃은 크게 그렸는데 밑에 뭐 배도 지나가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도를 가진 그런 그림이죠. 자, 요런 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몇 개를 계속해서 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새를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그 가지 위에 무지하게 무거워 보이는 새가 앉아 있고 이건 새의 종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 정신이 좀 없어 보이고 구도도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법칙에 의해 그린 듯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삼국지의 한 장면을 그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 보면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불고 있고 이렇게 불어넣고서 도망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 여기는 적벽대전이 시작돼서 여기에 불이 막 나고 있어요. 그죠?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웃기죠. 목이 막 아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도식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산수하긴 산수한데 아까 봤던 그런 그 산수화랑은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뭔가 상징적인 그림 같은데 밑에서는 용인지 잉어인지 모를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위에는 햇살이 비춰오고 심오한 뜻이 담긴 것도 같고 유치한 것도 같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 두 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그림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두 번째 본 그림이 어떤 특징, 앞에 보신 그림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뒤에 그림은 굉장히 못 그린 그림이에요. 못 그린 그림이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그 그림이 유감스럽게도 이 못 그린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그림이 바로 우리가 통칭 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분들 중에 일부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민화라는 그림, 아까 못 그린 그림을 자세히 또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보면은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도 잘생긴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못생겼어도 나름대로 매력적인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그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미술을 소개하는 책들을 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낸 건 모르겠고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이것은 그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의 그 유명한 평범사라는 데서 나오는 한국과 조선의 회화라는 그런 그림 이건데 이것이 2007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7년경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요거 먼저 보시죠. 요거는 미국의 유클라 대학에 적은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육만 교수가 쓴 Pathway to Korean Culture. 여기서 그 한국 문화로 가는 길인데 특별히 조선 왕조의 페인팅, 그림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주 최근에 나온 것인데 그 프랑스 김해 동양박물관에 있는 그 피에르 깜봉이라는 사람이 또 한국의 회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표지가 전부 뭡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그 못 그린 그림들을 전부 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이 그림들이 앞서 말한 그 위대한 한국의 조선을 대표하는 그림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림들이 한국의 그림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그림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많이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민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국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PT를 통해서 같이 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대략 민화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알게 된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민화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유감스럽게 이 민화를 처음 주목하고 민화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그런 일본의 미술사가가 우리나라의 그 민화를 주목하면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보면 여기 민중에 의해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구입되는 그림을 민화라 하자 이렇게 자기가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오마주를 했는지 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민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계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는 아직까지는 이 정의를 능가할 만한 대체할 만한 용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화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되게 적합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은 민간 그림의 최초의 적정인 정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화가가 그린 사람도 서민이고 그걸 보고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도 서민인 그런 그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화라고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민 화가라는 거는 무명 화가 이것은 유명한 화가에 대치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직업 화가에 대치되는 말로서 아마추어 화가 그러니까 화가가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그림 솜씨에 매우 서툰 그런 아마추어 화가가 서민인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유통된 그런 그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어떻게 본다면 이런 그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그림, 즉 민간의 그림이 유행한 것은 굉장히 위쪽 시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왜냐하면 서민 계층이 존재할 때 저런 그림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민화는 있었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림이 하나의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서 크게 유행했던 때는 조선 후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세기 이때 이후. 그래서 사실 민화라는 그 말 속에는 민간 그림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시대적으로 18세기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150부터 200년 동안 유행했던 그런 그림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유행한 시기는 19세기로 보여지고요. 현재 남아있는 민화가 대체로는 다 20세기의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화라는 것은 무슨 대대로 갑으로 전승하는 그림도 아니고 값비싼 그림도 아니기 때문에 벽을 장식한 다음에 그거를 벽이 도배를 할 때가 되면 띄어서 뭐 한 게 아니라 그 위에다 그냥 발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 것이 남아있는 게. 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민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후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민화 속에는 그 민화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민화가 유행하던. 그리고 그 시대를 살던 서민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림. 사실 서민이라든가 또는 민중이라든가 이런 그 용어로 불려지는 계층은 그 사회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가장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주체인 소위 민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이 18세기라는 특별히 조선의 많은 시기 중에서 18세기에 태어났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라는 세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으로 봤을 때는 가장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시기였어요. 정체되지 않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는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특별히 서민 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백성들이 농토에 얽매여 있을 때는요. 신분의 수직 상승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평의 땅을 갖고 있다 할 것 같으면요. 흉년과 풍년에 따라 갖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크게 망가질 일도 없지만은 크게 부자 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바라는 상황입니까? 그 사회의 기득권층, 지배층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농자, 천하지 대부분은 농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굽니까? 양반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세계가 계속 유지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8세기입니다. 이때의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옛날처럼 무식하게 논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담배, 인삼같이 돈 되는 거를 경작을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시전 상인에서 상인들이 돈을 벌면서 신분이 양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반보다 못지않게 잘 살거나 심지어 양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생겨난 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용어로 흔히 요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풍요로운 백성이라는 뜻이. 이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대표하는 그 모델이 누구냐?
놀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놀부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양반 같습니까? 양반으로 보기에는 이름이 좀 너무 품위가 없어 보여요. 성도 없고. 그렇죠? 그 놀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는 흥부는 가난하지만 놀부는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겠느냐. 물론 놀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해봤지만 대체로 창작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놀부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에 타고난 신분은 양반이 아니었지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부자가 된 그런 인물로 꼽힌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상류계층을 흉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가옥의 규모도 커지고 또 가옥의 규모가 커지니까 양반들처럼 거기는 뭔가를 장식하고 싶어하는 풍조가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민의 그림이라지만 여러분 초가 삼간에는요 그림을 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어떤 민화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야 나중에 민화가 발견된 것이 사대부 집에서 발견됐더라. 그게 민화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신 소리예요. 그러한 계층들은 실제로는 뭐예요? 사대부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그냥 부자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사람들이 상류층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역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죠. 임진왜란은 궁극적으로 피해는 입었지만 이긴 전쟁이었는데 병자호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오랑캐 나라를 멸시하던 나라 청나라한테. 이 이후에 국교가 단절돼 갖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북벌을 외치게 되죠.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우리는 그동안 섬겨왔던 명나라의 물물이 이제는 끊겼기 때문에 오랑캐의 문물은 우리가 더 이상 본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18세기 영종 시대를 지나면서 청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돼서 사신들이 오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오랑캐의 미개한 문명인지만 알았는데 가보니까는 당시 청나라의 전성기였단 말이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박지원, 박제가의 이런 열하일기라든가 북학기 같은 게 바로 그러한 충격을 바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박제가의 북학기를 학교 때 원서강독을 배우면서 내심 야, 박제가 이 사람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보면 중국의 문물은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조선의 문물은 엄청 폄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기분이 나쁜 거지 나는. 근데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박제가의 선배인 아종 이덕무 같은 실학자는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야 너는 입만 열면 중국 얘기하는데 우리가 촌사람이 유럽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유럽이 가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럼 충고를 합니다. 너는 입만 열면 또 중국 문물을 얘기하는데 니네 나라나 좀 잘 알도록 해. 이렇게 아종 이덕무가 충고를 해요. 그럴 정도로 박제가나 이런 사람들은 북학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북학이라는 게 청나라 학문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학문을 이제는 뭐예요?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받아야 된다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가면서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들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중심이었던 자하 신위 같은 사람들은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오면서 수석만 잔뜩 싣고 왔다는 거예요. 마차에다가. 수석. 예. 그래서 이때는 중국에서 나오는 진귀한 물건들을 전부 수집해다가 지네 방을 가꾸고 뭐 이러한 풍조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행이 유행하고 원예 그리고 막 컬렉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서치성 소비자가 돼서 소비 어떤 그 문화가 만연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정조 임금이 이런 일등록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근래 4대부 사이의 풍조가 매우 해괴하니 우리나라의 법식을 벗어버리고 멀리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짓을 배우려 한다. 서책은 잠시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의 그릇과 가구까지 모두 중국 사람을 쓰면서 이로써 다투어 고상한 운치가 생각한다. 중략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구중궁궐에 앉아있음에도 오히려 이렇게 들릴 정도이니 그 풍조가 이미 낭자하여 폐습이 되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궁궐에 들어앉아도 소식이 들리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심하겠냐 하는 질책을 하는 정조 임금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그 당시에 그 그림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정선이 그린
그 독서 여가라고 하는 그림일 거예요, 아마. 이건 아마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네모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 이렇게 뒤에 서책이 보이죠? 고상하게. 여기 등잔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잘 가꿔서 아주 아치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재정선의 서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단원 김홍도로 추정이 된 자기가 그린 자화상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 보면은 단원은 원래 무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무과를 지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칼 같은 그런 좋은 보검을 이렇게 놓고 그 앞에 뭐 약기를 보면 생황,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파초잎, 그리고 뒤에 서책에다가 하고 이 중국에서 들어온 걸 보이는 여러 가지 골동품과 뭐 이런 걸 연적과 다 가지고 이것도 우리나라 이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도자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당시에 선비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 풍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이건 책가도라고 하는 건데 민화에서도 그려지고 궁중에서도 정조 임금이 이 책가도를 처음으로 구상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분은 1월 5봉도 대신에 이런 그림을 뒤에 펼쳤다 그래요. 워낙 호학의 군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잡다한 게 많이 있어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정확히 이게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벼루에다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그 동기들이라든가 이런 그 도자기를 보면은 이거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여기 국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국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중국 풍속에 대한 광범위한 그 유행 풍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풍조기 때문에 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풍조에 휩쓸려 갖고 자기네 집을 폼나는 그림을 장식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소위 기복, 호사 풍조가 만연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양반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그림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취향에 맞는 그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에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민화가 유행했던 19세기에서 가장 유행했던 그림이 뭐냐면 남종문이나예요. 아까 봤던 그 남종문이나의 최고봉이 뭐예요? 세한도라는 그림이에요. 세한도. 그 세한도라는 그림 여러분 솔직히 아까 보셨지만은 어때요? 솔직히 잘 그린 그림 같습니까? 근데 저런 그 전설적인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면 좀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걱정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저것이 그림 테크닉이라는 측면에 보면은 사실은 아마추어의 그림, 못 그린 그림이에요. 당대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던 장승업 같은 사람의 그림에 비하면 추사의 세한도에 나온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숙한 그림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것은 문인화는 원래 뭐예요? 기교의 그림이 아니라 정신의 그림인 거예요. 선비의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기교가 뛰어나면 그림이 속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비의 고고한 정신이 담겨야 돼. 그건 뭐냐면은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저 청나라에서 새로운 신간 서적을 열심히 구해다가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에 그 목석 같은 추사도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세한도의 세한이라는 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라. 다시 말하면 세한, 추위를 겪은 다음에야 지, 안다. 송백지 후조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걸 알겠노라.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야만 진가가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는 이상적이라는 제자한테 보여줬더니 이상적이 그걸 갖고 중국으로 가갖고 추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제발과 찬을 받아가지고 원래 그림은 요만한데 뒤에 붙은 찬들이 16명의 찬이 붙어 길게 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고상한 문기, 세한연후의 지송백추조 이러한 말들은 서민 취향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 고상한 그림을 그려봤자 알지도 못하고 어렵긴 머리만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간명한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현세 기복적인 그림이에요. 이왕 붙이면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거를 기원하는 그림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현세 기복적인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흔히 조금 그 미술사 용어로 길상화라는 말 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그림을 길상화인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좋은 일이 일어나길 염원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묵화처럼 우중충한 거 말고 발랄한 채색화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당시 서민들이 선택한 그림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림에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길상화이면서 보기에 또 유쾌한 채색화였다. 그래서 아까 보신 민화의 대부분이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은 수묵화형의 민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를 이루는 것은 역시 밝고 화려한 색의 채색화이면서 그 안에 좋은 뜻이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 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서민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왕실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왕실의 그림에는 물론 임금의 초상화, 즉 어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의계라든가 뭐 반차도 행사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왕실의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장식화들인데 거기 대부분의 그림들이 바로 뭡니까? 왕실의 안녕과 번영과 다남자를 기원하는 길상적인 의미로 가득 찬 그런 길상화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길상화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궁궐 밖을 나와서 서민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엄한 궁궐에 있는 그림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도화서 화원들이 궁중에서 월급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을 화원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관청이 도화서라고 하는 관청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은 을지로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궁궐 밖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대부의 요구에 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궁궐에 그려줄 그림을 팔아버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왕실 도자기 소위 관료에서 광주에 있는 관료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거기서 그 감독관들이 그거를 자기네 집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왕실에 소용되는 그림들이 사대부의 집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돼갖고 민간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 다음에는 그걸 똑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돈을 주고 하다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그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 보고 그리라 그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더 싸게 본을 만들어서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궁궐 그림이 민간 유통이 되고 대중화가 돼요. 그 나중에 초본의 등재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화가가 전문적으로 그러한 그림을 서민 취향에 맞게 그려주고 돈을 버는 서민 화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민화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시장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민화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멋있는 그림을 그걸 보고 똑같이 그리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려면은 이런 본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이런 글자가 색깔을 어떻게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완벽한지 아직 보세요. 여기 토끼 그림이 있으면 여기 있죠? 네? 꽃병도 비슷해.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꽃병 모양이 그렇죠. 요 꽃 모양이 좀 다를 뿐이 다 똑같아요. 이게 초본이에요. 초본.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유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처럼 복사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전달이 안, 여러 장 그리다 보면은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은 대충 딴 걸로 채우는 거야. 이래갖고 좀 모양, 전체적인 모양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좀 다른 민화가 유통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궁궐에 그렸던 그림들이 민간에 나와서 거의 막 서민들의 생활 공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민화를 파는 시장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죠. 저건 18세기의 기록이죠. 한경사라는 저기 나오는 거예요. 한낮 광통교 기둥에 울긋불긋 그림이 걸렸으니 여러 복비단은 병풍을 칠만하네. 근래에 가장 많은 것은 누구예요? 도화서 화원의 솜씨인데. 예? 도화서 화원들이 그림을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높은 게 뭐예요? 속화. 속화라는 것은 민화를 옛날에는 저렇게 불렀어요. 이규경의 오주
그 이름 긴 거 있잖아요. 문장 전산고, 오지연 문장 전산고.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속화라는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름이 나요. 그리고 광통교 아래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에 백자도 요지연과 곽분야 행락도며 강남 금은 경직도며 한강 소상팔경 산속 기이하다. 이렇게 나와요. 광통교 아래의 그림 시장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을 보시죠. 백자도, 요지연, 곽분야 행락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표적인 궁궐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긴 그림이냐 하면 자, 요것은 이 백자도라는 그림이에요. 백자도라는 그림인데 제가 사실은 이 백자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백자도는 말 그대로 100명의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뭘 상징합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죠? 그런 그림인데, 그 다음에 요지연도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요지연도라는 것은 저 중국의 전설적인 산인 곤륜산에 사는 신선인 그 서왕모가 잔치를 베풀어.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사람 초청하는데 주나라 모광을 비롯해갖고 수많은 도교의 신선들이 다 모여들어가고 잔치를 벌어. 여기에서 제공되는 메뉴가 뭡니까? 천도복숭아야. 한번 먹으면 몇천 년 산다는. 그걸 훔쳐먹고 동방사기가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는 것이 이게 요지연도. 그 다음에 요거는 곽분양 행락도. 곽분양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야. 당나라 때의 중국 장수의 이름인데 그 사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그 뭐랄까 자식과 뭐 며느리와 그 손자들의 축하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그린 게 이 지금 보시는 곽분야 행락도라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 궁중화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내려와서 지금 이건 뭐예요? 아까 강남 금능 경직도라 했죠. 경직도. 경직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농사 짓는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왕실에 들어갔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조가 구중궁궐에 들어앉아갖고 대부분의 왕들은 죽을 때까지 궁궐 밖을 나가보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원들을 시켜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그려오라고 그럽니다. 아마 단원 김홍도가 그린 대부분의 풍속화가 그러한 궁궐의 명예에 의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김홍도가 그거를 굳이 자기의 의지가 그린 이유가 많지 않아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그 화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정치를 잘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갖다가 이게 경직도라는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궁궐 그림입니다. 근데 궁궐에서 했던 그런 그림들이 이제 민가로 내려와 갖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민가로 내려와서 어떻게 모양새가 변하느냐 하는 거죠. 장생도죠. 장생도. 여러분 십장생 아시죠? 그 십장생도인데 이 십장생도가 대표적인 궁궐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궁궐 그림이에요. 이렇게 잘 그렸단 말이에요. 이건 최고급 안료를 가지고 청록산수 기법으로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를 보고서 민간하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기 어려운 건 대충 빼고 그냥 눈에 띄는 사슴 정도 하고 영지버섯, 뭐 거북이, 뭐 이렇게 여기 학도 있죠. 여기도 학도 있고 사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다 있어요. 영지버섯도 있고 요런데 여기도 영지버섯. 그 보면은 똑같은 장생도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이것은 십장생도 중에서 이거는 뭐예요? 궁궐하고 요거는 민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화라는 것은 새로운 장르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소재는 같아.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취향에 따라 새롭게 해석돼서 그린 그림이 민화라는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이건 아까 제가 연구한 데는 백자도. 근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 백자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100명의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많은 아이들이 노는 그림인데 그게 보통은 8폭 정도의 병풍으로 그려져요. 한 폭마다 얘들이 노는 놀이가 있어. 여기는 뭐냐면 닭 싸움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약간 안 보이지만 닭 싸움을 붙여갖고 그걸 구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갖다 서민화가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은 이것이 궁궐 그림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서민의 그림. 똑같이 닭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 엉성하고 그리기 어려운 이런 전각은 아예 빼버리는 거야.
골치 아프니까. 저거 그리려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기와집. 저렇게 기와집을 그리는 걸 전문 용어로 개화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붓이라는 거는요. 자를 대고 그리기가 어렵잖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개화는 그래서 따로 도구가 필요해요. 저렇게 정밀한 기와집을 붓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대나무 잘라가지고 붓을 심어갖고 하는 그런 정밀한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그리는 거야. 그런 거 골치 아프게 집 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마 맹호도는 여럿이 그렸는데 이건 아마 심사정이 그린 맹호도 우리나라 호랑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그리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든가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라 꼬랑지 이렇게 된 거라든가 이게 똑같아요. 근데 모양새가 지금 뭡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죠. 열심히 그리려고는 했으나 안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민화의 그리고 이건 산수. 이건 정선이 그린 금강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여기서 보면 정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육산, 즉 흙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이는 바위산들은 이렇게 흰색으로다가 칠해. 이게 굉장히 독특한 화풍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 그림을 배웠을 때 한국적으로 소화했다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 화풍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모양들 같은 게 전부 이거 똑같이 모방한 기색이 역력해요. 구도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그 궁중화원이라든가 겸재정성같이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거의 그대로 모사를 하면서 그걸 그려다가 지전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이런 서민하고 부탁을 하든지 주문 생산을 하든지 해서 자기네 집에 갔다가 걸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민화의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뜻이 담긴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민화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민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민화가 채용한, 셀렉션한 그러한 동양적인 그림의 대부분이 길상화인데 그 길상화의 세계가 뜻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뜻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화는 읽는 그림이 아니라 보는 그림.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상징 체계가 있어요. 상징을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이게 오래 살고 복이 좀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고 부귀, 출세,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현세 기복적으로 앞에 얘기했잖아요. 현실 생활에서 사는 복을 구하는 그림들이.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당대 염원도 있어요. 산수화 같은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아까 금강산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여놓고 지금 자 봅시다. 서양적인 관념에서 이거는 뭡니까? 정물화겠죠. 서양에서의 정물은 가령 석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비슷한 시기에 과일 열매를 맺는 사과라든가 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직접 화가가 보고 있는 정물을 그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화가의 식탁에 있는 과일을 그린다거나 그런 건데 이 길상화의 세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이건 책가도 또는 책거리라고 불리는 민화나 궁화의 한 화목인데 종류인데 여기 보면은 책상 위에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지, 오이, 그 다음에 연꽃 그리고 연꽃에다가 꽃병에다가 연꽃을 꽂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 병은 중국 병인 것 같은데 보자기로 싸놨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가지와 오이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를 좋아하거나 오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릴 때 가지나 오이가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가지나 오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건 둘 다 씨앗이 많아갖고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모양새가 가지나 오이는 외람되지만 남성의 생식기를 많이 닮아있다.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것은 병을 저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중국말로 병하고 평하고 같대요. 그래서 병은 평안을 의미해요. 평.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보자기로 둘러싸갖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산과 평안을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수박을 잘라가지고 씨앗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연꽃. 근데 여기 연과에 새가 쪼고 있어. 불가능한 그림이겠죠. 그죠? 예, 집안에 있는 이런 그 정물화에 새가 와서 어떻게. 근데 이거 왜냐하면 얘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연과를 새가 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식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단암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고 여기에 복숭아가 탐스럽게 있죠. 이것은 역시 장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장수와 단암,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선물로 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학도라고 불리는 여러분 그 옛날 고리타분한 어른들이 아직도 이런 거 그 연합장에 붙여갖고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소나무 위에 학이 앉아 있어. 근데 이건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학은 소나무에 못 앉는답니다. 나무까지 앉기에는 둥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발목 구조가 이 그 가지를 이렇게 움켜쥐지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된대. 소나무에 앉는 것은 백로라고 불리우는 작은 새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소나무에 앉아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새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소나무랑 같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송수천년 학수만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무는 천년을 살고 학은 만년을 산다. 그래서 천년을 사는 소나무와 만년을 사는 학이 같은 그림에 있어줘야지만 이게 장수를 엄청나게 기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송학도라는 것은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똑같은 학이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장수를 상징한 것이냐? 여기는 또 아니야. 그리고 또 학은 여러분 학을 바닷가에서 가서 학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학은 바닷가에 안 가요. 못 가.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도 얘는 왜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때는 학은 별명이 일품조예요. 기상이 고고해갖고 일품이야. 정일품 이런 일품. 그리고 조라는 것은 바다를 조라 한문을 쓰면 조수할 때 조라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조의 의미가 조정이라고 할 때 이 조자랑 같아요. 이렇게 쓰면은 보통은 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한자로 일품 당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당대의 조정에서 일품 벼슬을 하십시오 하는 기원이 담겨요. 저런 그림들은 대체로 장원 급제해갖고 관직에 막 나간 사람한테 선물로 줄 때 저런 그림을 보내요. 이런 그림을 그런 뜻을 모르고 보면 뭔 그림인지 이해가 안 가요. 얘 바닷가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길상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 이것은 우리가 문자도라고 그러는 그림이에요. 문자도 중에서도 유교 문자도인데 이 유교 문자도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8가지 덕목을 글자로 써가지고 근데 글자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주변에다가 막 장식을 하는 거야. 그림으로. 그런 걸 문자도라고 그러는데 이 문자도가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 하나만 하면은 자 이런 게 효자예요. 효자. 한자로 효. 근데 지금 그 효자의 선비사변, 흑토지 그 부분을 지금 뭐 잉어와 요거는 죽순 그리고 여기는 부채 그리고 여기는 거문고 이런 그림들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왜 효자에 왜 저런 그 그림을 장식해놨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다 뜻이 있는 거야. 그 여기 물고기는 뭐냐? 여기 죽순은 대나무의 종류 중에 맹종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종읍죽이라는 그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거기 중국의 유명한 효자들을 이야기가 나오는 책인데 거기 나오는 효의 이야기.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효자가 대나무에 가니까 죽순이 있나?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죽순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맹종죽이라는 거예요. 맹종읍죽. 읍은 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나무는 맹종의 효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잉어는 뭐냐? 왕상빙리 또는 왕상고빙 이런 말이 있어. 왕상이라는 사람이 또 엄마들이 참 너무해. 왜 겨울에 잉어도 먹고 싶다는 게 이제 죽순이 문제가 아니라 잉어. 그러니까 또 이 효자 왕상이 얼음에 가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잉어가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왕상등리라고 그래요. 리자는 것은 리라는 건 이제 잉어 이자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부채가 있어. 옛날 선풍기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더우실까봐 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부자리에다가 부채질을 해갖고 시키는 거예요. 이 황향선침이라고 그래요. 황향이라는 사람의 그 효행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기 있죠. 검은고가. 검은고가 있는데 이 검은고는 대순탄금이라 이 순임금이 전설적인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이 엄청난 효자였대요. 그 순임금이 엄마를 위해서 검은고를 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온 거예요. 어떤 거는 여기 보면 귤도 있어, 귤. 육적 회귤. 삼국시대의 그 원술이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육적이라는 인물이 했는데 그 메뉴에 아주 귀한 음식이었던 귤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걸 먹지 않고 그 도포자락에 감추는 거야. 나중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어머니 갖다 줘야 된다. 육적 회귤이야. 육적이라는 사람이 귤을 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하도 모르면 이 고사를 모르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척 보면은 척 알았던 거예요. 우린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지. 이렇게 민화를 읽으려면은 그 알아야 돼.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왜? 이 상징의 세계가 너무나 방대해서. 최근에 그 한양대학교 그 정민 교수님이 이 동양화에 나온 새만 가지고 정말 역설을 내십니다. 상징이. 새 하나하나에 엄청난 그 화조화의 그 상징 세계를 밝히는 책이 있는데 저도 이런 거 알려면 집에 있는 그 상징, 중국에서 나온 책 번역한 거 이거 찾아봐야 알아. 사실은 상징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목. 자, 여러분 이건 다 아는 까치호랑이라는 그림 다 아시죠? 까치호랑이도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고유 그림이 아니라 이미 중국 명나라 때 이러한 비슷한 그림이 까치와 호랑이인지 표범인지가 같이 있는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그 논문이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것이 한국의 그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봤을 때 이것을 이루는 그 주요 소재는 소나무하고 까치하고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소나무와 까치와 호랑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까치는요, 호랑이가 사는 그런 깊은 산 속에 잘 안 있어요. 마을에 살아가지고 까치가 울면 깊은 소식이 들리는 거야. 까치하고 호랑이가 특히 사이가 좋았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여기에 까치와 호랑이가 마치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반드시 까치하고 호랑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뭐 이런 걸 보고 어떤 그 사람들은 까치는 무슨 선량한 힘없는 민중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당대의 무슨 뭐 양반 힘 있는 부호를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적인 시각을 보고 하기도 하는데 얘기가 좀 되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려면 다른 그림들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봤듯이 그렇게 그 민화에서 어떤 그 대립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걸 뭐 공격하거나 이런 그런 그림이 없는데 유독 이것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 또한 상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소나무는 원래는 신년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중국의 상징 사전에 보면 신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는 희조예요, 희조. 기쁜 그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런 희조란 말이야. 그리고 이 호랑이는 원래는 지금도 보지만 저렇게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로 그려져 있지만 표범으로처럼 점박이가 있는 그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표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범의 표자하고 한자로 알릴 보자가 바우 그래갖고 같대요. 저는 중국말을 모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때의 표라는 거는 알릴 보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소나무가 신년 희보, 신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노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연하장일조. 이런 걸 세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나무가 들어가고 까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 길상의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민화를 읽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런 조형 원리에 의해서 민화는 그려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 민화라는 것이 아까와 같이 그런 이 민화도 일종의 뭐예요? 그림이란 말이야. 미학적인 면에서 이걸 봐야 돼. 그럼 민화는 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이냐? 어떻게 하면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무슨 뭐 민화의 세계를 익살과 해학과 뭐 자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러한 그림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한 성격의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보다 상위적인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거는 무욕과 무심의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없는 그림. 잘 그리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원래는 이 궁궐 그림은요 엄격한 법칙에 따라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창작했다면 큰일 납니다. 왕의 초상화 그릴 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징벌이 따라옵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화 전통적인 그 동양화에 보면은요, 이 개자화전이라고 해서 그 중국에서 나온 소위 그 그림 그리는 참고서, 교과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가령 바위를 그리는 거 준법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법이 있어. 그리고 수지법이라 그래서 잎사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게 바위를 그리는 방법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걸 따라 그리는데 이 사람들은 서민화가는 그런 걸 공부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랬다니.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고 사실은 지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그릴 수도 없거니와 지가 욕심낸다고 잘 그려질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심하게 욕심 안 내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 길상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림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호랑이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 고양이 정도까지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호랑이 그림 중에서는 고양이 같은 그림도 되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 그걸 익살과 해악이랄 수도 있지만은 그리는 사람은 그걸 익살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무심히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감상하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이 된 것이죠. 이 무심과 무욕의 그림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안 내고 자기 수준에 따라 그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통념을 뛰어넘는 기발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보면 되게 모던해 보이는 거예요. 격식에 꽉 차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그 현대적인 감각을 뜻밖의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물론 현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무심하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된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것이 그리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 다음에 수용자의 마음이 있는 거야, 서민들이. 그건 뭐냐면 관용의 그림인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만약에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린 그림을 수요자, 주문하는 사람이 야, 뭐 이렇게 못 그렸어. 너 이거 돈 못 줘.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그림이 양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됐어. 이만하면 무섭네. 이만하면 호랑이네. 이만하면 까치네. 이렇게 관용스러운 그림. 그래서 이러한 그리는 사람의 무심과 무욕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의 관용과 너그러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모던하기도 하고 또 통념을 뛰어넘는 기발한 그런 그림들이 나온 거라는 얘기. 이제 민화를 본격적으로 몇 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걸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연꽃은 정말 그리기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그 본을 보고 그리려면 연꽃은 정말 그리기 어려운 그림인데 이거 보시면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연꽃도 그냥 동그라미 원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나 싶어. 느낌 왔어. 그냥 잎사귀를 이렇게 타원 하나에다가 가운데 동그라미 친 거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연꽃도 이렇게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연꽃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연꽃인지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못 그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리면 그림 주문한 사람이 안 사갈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안 사갔다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꽃을 그리는 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실력껏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연꽃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린 어찌 보면 유치한 그런 연꽃을 수용자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화라는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라는 말이 돼요. 그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똑같이. 이건 색칠도 아마 담채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빛이 바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이 테두리 그림만 봐서는 굉장히 조형적으로 아주 심플하면서도 우수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 까치 호랑이가 굉장히 그림이 많아요, 여러분. 이 호랑이 그 표정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그런데 이 그림, 요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요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랑이 그림이 하나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호랑이가 이렇게 착하게 생겨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런 얼굴 가지고 무슨 호랑이 행사를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토끼도 위협하지 못한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예뻐, 그림이. 이런 그림을.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호랑이로 받아들이고, 그리는 사람은 호랑이로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호랑이로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리고 옆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호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그 메인 호랑이를 보면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뚱뚱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생각에는 서양적인 시각에 보면은 이게 소위 산점 투시라 해가지고 다시점. 그러니까 서양화는 자기가 화가가 보는 곳에서 물체를 바라봐갖고 자기가 안 보이는 부분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큰 거는 크게 그리고 작은 거 작은 그리는데, 동양화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점이 막 왔다 갔다 해. 가령 그 정통산서화에서도 중국의 뭐 그 범관이 그린 계산행렬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걸작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기본적인 구도는 밑에서 올려다본 그림인데 꼭대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건 또 내려다본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시점 왔다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보이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이쪽 모양에서 그리면 되는데 욕심을 낸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그런 그 모습까지 그리려니까 이렇게 먼통형 모양의 이상한 호랑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리낌 없이 호랑이라고 내답하는 용기도 가상하고, 이걸 또 호랑이라고 돈 주고 사는 그런 마음도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화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도식적인 그림. 아까 봤던 그 뛰어난 화조화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바위도 이런 모양은 이 준법에도 없고, 중국의 화보에도 없고, 이거 없어요. 한껏 이렇게 그리. 근데 그 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면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그 서민 화가의 그 수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컨대 거기에는 도화서 화원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도화서 화원이 되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승, 그러니까 사찰에서 불화를 그리던 사람인데 먹고 살 일이 없어갖고 민간에 내려와서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화를 보면 민화는 민화인데 이건 도저히 민화로 봐줄 수가 없는 뛰어난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라는 것이 무조건 되고 다 못 그린 게 아니라 사실은 민화라는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요. 그 중에서 수준이 아주 다양한데,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화가들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대단히 탁월한, 디자인 감각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 활용을 해도 손색이 없어, 상품의 패키지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민화라는 것이 못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오히려 격식차려 그린 그림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모던한 구석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활용할 그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슴 그린 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정면의 모습을 그리고 사슴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건 부분도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큰 그림인데 부분만 제가 갖고 온 건데 이런 그림. 자,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 봤듯이
민화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감상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갖다 어디다 팔아가지고 축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의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뜻이 담겨 있어. 야, 이거 붙여놓아서 내가 아들도 많이 낳고 우리 아들이 공부해서 과거에도 붙고 뭐 이러한 염원을 담은 그림이라. 그리고 그 안에는 되게 낙천적인 여유로운 그림. 색채도 화려할 뿐더러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냐면 한 번은 민화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민화라는 용어가 적합한 것인가를 갖고 많은 사람 의견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온 사람 하나가 의견을 제시한 게 행복화라는 말을 제시했어요. 채택이 되진 않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민화는 행복한 그림이에요. 왜? 전부 다 나의 행복이든 타인의 행복이든 행복을 염원하는 그런 담겨 있기 때문에 행복한 그림이에요. 유쾌한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롭고 너그러운 그런 게 담겨. 자유롭고 너그러워. 그래서 아까 말한 관용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서민들의 넉넉한 심성 때문에 저런 그림이 용납이 되고 탄생이 돼갖고 그려져서 여지껏 했던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 시기, 그러니까 민화가 유행하던 시기는 조선조를 통해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세기에 접어들면은 국난의 시기였단 말이죠. 이 험난한 세월을 지탱하고 견뎌온 서민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나쳤는데 제가 아까 우리가 뭐랄까 민화가 가진 길상적 의미에서 이 산수화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약간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시간이 어차피 저 뒤쪽에 현대의 민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제가 일단 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민화로 그려진 금강산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민화로 그리는 금강산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런 그림이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 금강산을 그림이 왜 많으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대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부기, 다남 이런 건데 금강산 그림만큼은 아까 힌트를 드렸지만은 내가 그 금강산을 가고 싶다는 염원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그런데 금강산을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 옛날에 금강산을 간다는 건 뭐 요즘처럼 등산화 좋은 거 무슨 페이스 이런 거 사신고 뭐 이렇게 배낭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반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루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텐트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뭐 어떻게 갔겠습니까? 지금 이 정선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하나의 그 당시에 금강산 가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아마 정선은 아마 수행하는 지구로 말하면 카메라맨 정도로 따라간 인물이었었고 이때 정선이 같이 갔던 인물들은 그 당시 안동 김씨 최고의 세도가였던 김창협, 김창흡 뭐 이런 안동 세도가들의 금강산 여행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정선이 이 백천교라는 부분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이쪽 그림을 보면 이게 확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대가 됐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오른쪽 끝에 여기 말 그림 있죠. 말 그림이 있어요. 금강산을 지금 뭘 타고 간 겁니까? 말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삿갓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게 뭐냐면 가마예요. 가마. 여라고 부르는 가마인데 이 모자를 벗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머리털이 없어. 머리털이 없으면 뭐겠습니까?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그러니까 금강산 한번 가려면은요, 양양이나 고성의 군수 정도가 되는 빽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미리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길을 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하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뭐예요? 그 금강산에 있는 암자라 이런 데 동원된 스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옛날 기록에 보면은 금강산 유람을 한번 그 고관에 한번 가시려면 100명 정도의 이런 인원이 동원돼 갖고 길 닦고 하지 않으면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민들이 이런 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재 정선이 금강산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졌지만, 정선이 만약에 자기 후원자가 안동김 씨와 같은 그런 권세가 아니었다면 저런 그림 못 그렸을 거예요. 다행히 그림을 잘 그린 덕에 최고의 권세가가 가장 잘 그리는 화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친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은 거는 참 꿈이었던. 그래서 민화의 금강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얘기가 지나갔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화라는 거 제가 짧은 시간에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민화라는 것은 이제 요약을 이제 하자면은, 민화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장르의 이름도 아니고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결국은 18세기경에 한국 사회, 조선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여러 그림들 중에서 자기들 서민의 취향에 알맞는 그런 그림들을 셀렉션해서 자기들의 취향으로 발전시킨 그런 그림이 민화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비록 그림의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은 지배층의, 그 당시 지배층의 상류 사회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과 일치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려내는 방법 자체는 판약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당시 18세기 이후 조선 말을 살았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당시 역사의 주체인 민의 가장 그 보편적인 감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감성의 본질은 너그러움과 관용과 자유로움, 이런 거예요. 낙천적인 그런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선조 말이라는 최대의 역사의 격동기를 겪어온, 무사히 겪어온 서민들의 마음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5분만 현대민화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얘기는 전통민화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다만 제가 이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오히려 현대에 지금 그러나 이제 민화라는 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현대에서 하나는 옛날 18조선조 말에 조선조 말부터 근대의 문토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한 그림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그려내는 현대의 민화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제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후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거기만 잠깐 할 건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해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민화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또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질문이든지 해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여기 잘못했네. 이거 한꺼번에 넘어가는 방법이 없네. 저 맨 끝으로. 자, 그럼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말할 동안 그것만, 제가 한 5분만 여러분들께 현대 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민화가 조명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요. 야나기 무네요시가 1930년대 후반에 그런 어떤 민화에 대한 그 정의를 한 이후에도 사실은 민화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져 있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일부 그 민화가 완전히 죽어서 전혀 기능을 못한 것은 아니었고, 현대의 화가들 중에서도
그 민화의 모티브를 차용해서 자기의 세계를 가꾼 그러한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옥진 같은 장옥진이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그림이 민화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아주 유치한 좌우 동형, 좌우 대칭의 그런 거라든가 이런 도식화된 새의 그림, 그리고 완전히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한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극도로 간략화된 이런 부분은 다 민화적인 요소란 말이지. 그리고 이것도 보면 사실 현대 회화에서 이렇게 좌우 대칭은 아주 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황금 분할을 해야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까 1월 오봉도라는 있는데 보면 그런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자기의 그림 세계를 가꾼 사람도 있었고, 박생관 같은 화가들은 특히 그 원색의 강렬한 색채, 민화의 색채에 경도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무속화를 중심으로 자신의 그림 세계를 가꾼 사람이고, 이건 이활종의 민화풍의 그림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 와서는 이 민화의 기법을 가지고 아까와 같은 대가들은 기본 그 민화의 모티브를 자기의 그림에 차용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민화를 바탕으로 민화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 작품을 창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잘 안 보이는 게 유감이지만 잘 안 보이는 거는 넘어가고 요런 거 보면은 책가도를 응용한 그런 작품이에요. 아까 말했던 책가도를 응용한 작품이죠. 그리고 요런 것들 보면은 물고기 어해도를 활용한 그림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까 말한 그 보여드린 그 까치호랑이 그림을 굉장히 그 디자인화 시켜서 이런 정도 그림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어떤 패키지로 가도 쓸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이 현대의 화가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민화를 그리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같이 활자 매체가 별로 그 각광을 받지 못하는 때 저희 월간 민화가 창간 2주년을 어저께 기념식을 했는데 별탈 없이 지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현대에서 끊임없이 민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민화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민화가 제도권 교육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대에도 민화를 전공하는 건 없고, 제가 그 공부를 한 미술사학에서도 민화라는 과목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어떤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민화를 배우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아마추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민화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양식의 현대 민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화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그림으로 뭐가 있냐면 연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판화야. 근데 그 연화는 지금 사양길에 돼 있어요. 명맥이 끊길 위기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민화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워낙 그린 사람이 많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렇게 그 민화라는 것이 처음에 책 표지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강한 그림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림 자체가 굉장히 모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작은 강의가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민화라는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람직한